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했었어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오키나와 안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고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병사에게 고함, 칙명이 내려졌다. 이미 천황폐하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즉각 저항을 멈추고 부대로 복귀하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36년 2월 29일 계엄사령관 가시이 고헤이. 이 쿠데타는 결국 효와 천황의 진압 명령으로 4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군부가 일본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천황을 방패막이로 한 전쟁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반미 감정을 앞세운 군부 세력은 쇼와 천황을 수장으로 군을 통솔하는 대본영을 구성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군부가 감행한 첫 번째 전쟁은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 했던 전쟁, 바로 중일전쟁인데요. 이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난징 대학살이 발생한 겁니다. 아, 난징 대학살. 최소 12여만 명, 그리고 최대 30여만 명이 희생된 학살 사건까지 일어나죠.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서구 열강들의 수많은 함대가 태평양을 떠나서 나치 독일에 맞서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죠. 이때 미국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막으려는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요.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에 대거 주둔시킨 겁니다. 일본을 견제해서 태평양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태평양에서의 영역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렇죠. 선을 지켜라. 결국 일본은 1940년 9월 북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고 맙니다. 아, 이젠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동남아시아 침공을 감행했던 일본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제재하지? 미국은 먼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1년 2월 진주만을 기지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데? 제일 필요한 건데 석유가. 엄청난 타격.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 뭐. 연료를 끊어버리면 뭐. 일본은 미국과 교섭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불간섭하며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태평양의 현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4가지 원칙을 일본에게 전하면서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과연 일본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생각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전면전이었던 겁니다. 기세가 장난 아니네. 미국하고 그냥 맞짱 뜨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일본은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입성한 일본 영사관들에게도 한 가지 임무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일, 즉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야. 미국과 일본의 길고 긴 태평양 전쟁에 서막이 열리게 된 거죠. 일본 해군은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을 앞장 세워서 이투루프 섬에서 하와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구모 추이치라는 항공모함 지휘관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일체의 통신도 하지 않고요. 바다에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태평양을 건너간 결과 9일 만에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장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일본군은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항공기를 싣고 또 띄울 수도 있는 항공모함 6척, 그리고 전함 2척, 그 외 전투함 15여 척과 항공기 350여 대와 함께 진주만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되게 많이 갔네. 총공격이야. 총공격인 거죠. 오전 6시 10분 일본군은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모두 800시간이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로만 엄선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항공기는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는데요. 그렇지. 와. 속성적으로 그냥 당하네 이거. 그냥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완전 영화 같아요 그냥. 그냥. 저 실제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본은 진주만 수심이 얕다는 정찰 정보를 듣고 난 후 얕은 수심에 투하할 수 있는 신형 어뢰를 개발했어요. 그새 진주만에 딱 맞는. 그렇죠. 기존 어뢰보다 물속 깊이 빠지지 않아서 수심이 얕은 진주만 폭격해는 최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항공기의 어뢰 공격에 전함
USS 애리조나의 함수 탄약고가 터지면서 1177명의 미 해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일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2차 공격 때에 170여 대의 공격기를 추가로 발진시켰습니다. 와. 이미 자초된 미국의 전함들까지 끝까지 공격한 일본의 항공기는 1시간 50분 만에 모든 공격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살아남은 이조차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만큼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이날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18여 척의 배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항공기 188여 대가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요.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손실된 항공기는 겨우 29대 정도였고요. 장함정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실되었을 뿐이었어요.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던 거죠. 일본이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만 공격을 했던 그 대목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 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진주만 2차 공격이 지난 후 일본의 공격대장은 3차 공격으로 오일탱크와 병창기지를 폭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지휘관 나구모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더 이상의 모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일탱크와 병참기지가 파괴되지 않는 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좀 간과한 거죠. 불씨를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동했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 그리고 렉싱턴호는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와이까지 온 이상 기습 공격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3차 공격 중지와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뒤바뀐 향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미국의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Yesterday,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를 하네. 결의가 보이네, 결의에 찬. 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 뒤집힌 거죠. 원래 세계 전쟁 1차 안 하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이제 완전 하겠다. 이제 애국심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입대하려고 줄 섰어요.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싸우겠다. 일본은 미국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령인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옆이네. 하와이 제도 옆에. 미드웨이 제도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엄청 오네. 일본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에서 이곳으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출항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미드웨이는 위치상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드웨이를 이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운명은 바로 이 미드웨이에서 결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두 번째 컷,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먼저 일본은 소류, 히류, 아까기, 카가 4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2척, 그 외 점투함 12여 척, 그리고 항공기 276여 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맞네. 예. 그에 반해 미국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2척을 가지고 전함 없이 전투함만 15여 척, 항공기 3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항공모함에서 열세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면에서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투고요. 우리나라에 치자면 명량의 대첩의급 이 태평양전의 그 터닝 포인트,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됐어요. 우리 뭐 희망이 있다. 결국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면서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미드웨이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미드웨이 제도의 상공으로 진입하여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맞았네. 실제야? 네. 와. 그런데 일본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이상하지? 그리고 이때 미군의 항공기가 갑자기 상공에서 나타난 거죠. 기습 공격을 펼치려던 일본이 오히려 역기습을 당한 거죠. 어떻게 알고 그 역기습을 한 거예요, 미군이? 예. 여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머나.
미국의 암호 해독팀은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군의 무선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암호 해독가가 일본군의 교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는데요. 바로 AF로 지칭하는 목표물에 관한 일본의 작전이었던 거죠. 암호 해독가는 AF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지난 3월 일본군의 교신에서 AF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섬은 미드웨이 제도뿐이었거든요. 그는 AF가 미드웨이 제도임을 확신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상관이 들어줬을까요? 못 믿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못 믿었죠. 이 암호 해독가의 말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게 됩니다. 항상 상관들은 그런다. 항상 그래 보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에게 보고까지 감행을 하게 돼요. 니미츠 사령관은 다르죠. 그렇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도?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 역시 군의 규율이 있으니까 군을 모두 움직이는 전쟁이니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암호 해독가는 AF가 미드웨이 제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어려운데. 미드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암호에 써서 보낸 거예요. 미드웨이에 식수가 떨어졌어.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AF에 식수가 부족하대. 이렇게 암호를 한 거를 가로채서 AF가 미드웨이가 맞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정확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예, 미국은 암호 해독의 힘으로 미드웨이 제도 근처에서 항공모함 2척과 함께 일본군을 기습할 만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허를 찌르게 된 겁니다. 야. 이런 미국의 사정을 알 길 없었던 나구모 지휘관은 미군이 미드웨이 제도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남은 폭격기의 폭탄을 모두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0분 뒤에 온 무선 교신에서 미드웨이 제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적어도 한 2, 3일은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여기서 또다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한 대가 늘었네? 그렇죠. 미군의 항공모함 중에는 미드웨이 해전 바로 직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침몰시켰다고 생각한 미군의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침몰 시켰다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침몰 직전이었던 요크타운을 미국이 다시 살려놓은 거죠. 야, 뭐 거의 SCB급인데요? 와, 수리가? 잘 고치네요. 예, 요크타운의 상태를 본 전문가들은 전투에 투입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 니미츠는 3개월이나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3일 안에 고쳐놓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박이죠. 항공모함 요크타운은 응급수리만 받은 채 태평양을 이동하면서 계속 수리를 한 결과 결국 복구에 성공을 하게 돼요. 이동하면서 수리를. 대박이다. 두 나라의 항공모함 수가 단 한 척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을 발견한 일본은 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폭탄 바꿔야지 또. 그렇죠. 이제는 미드웨이 제도의 방어선을 뚫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야 되는 거죠. 지상 공격용 포탄으로 교체했던 폭격기를 다시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어뢰로 교체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 교체 시간은 적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빠르고 가벼운 일본의 특공기 제로센을 투입시켜서 대응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군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약 280km 떨어진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지 못하고 상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더 헤매다가는 연료까지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응? 구름 아래 바다에 떠 있는 전투함을 발견한 것이죠. 그 전투함을 따라가다 보니 일본의 항공모함이 있는 위치를 찾아낸 미군은 이때부터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 3척에 폭탄을 직격시킨 겁니다. 항공모함 중 한 척인 소류는 폭탄 3대를 맞았고 카가는 너무 많은 폭탄을 맞으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아카기는 단 한 발의 폭격으로 순식간에 타오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항공모함 히류 역시 끝까지 버티다가 폭탄을 맞아 파괴돼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4척 모두 태평양에서 침몰하게 된 거죠. 다 침몰됐구나. 서로 막 행운들이 막 계속 찾아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되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라준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갑자기 항공모함이 발견돼서. 그렇죠. 치열했던 이날 전투로 인해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이 침몰했고 전투함 1척과 항공기 250여 대, 조종사 등 3천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부활했던 요크타운이 끝내 침몰하게 되긴 하지만 전투함 1척과 항공기 150대, 307명이 전사하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죠. 미드웨이 해전 후 태평양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군수물자의 생산을 늘리고 1943년부터 매달마다 최신형 항공모함을 생산해내기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총 90척이 넘는 전투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전력 면에서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게 된 겁니다. 와.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국은 가달카날 섬에서 연합군과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승기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일본은 마셜 제도와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일본의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맙니다. 여기에 2호섬 함락으로 일본군은 더더욱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미국에게 남은 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한 작전뿐이었습니다. 일본군 역시 마지막으로 본토를 방어하는 마지노선까지 온 상황인 거죠. 먼저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아이씨. 아, 차이가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아니 이게 항공모함이 어느새 40척이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40척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진짜 미국은 와. 미군과 연합군은
4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마치기 위해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약 3, 4일간 집중 포격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미군은 드디어 오키나와 섬에 착륙했지만 섬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망갔나? 사실 일본군은 기지인 수리성에서 미군의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때 미군의 머리 위로 일본군의 전투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이었죠. 일명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와, 제일 무서워. 와, 자살 공격. 와. 너무 무모해요, 저거. 예, 아니, 그렇죠.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술 아니었나요? 예, 이러한 그 가미카제 특공대는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 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을 했는데요. 오키나와 바다에 띄워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약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와, 아니 많이 했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륙했던 미군 중 일부가 남부 아래로 내려가 수색을 펼쳐가던 결과 일본이 만든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좀 뭐야? 먼저 일본군은 옛 왕국의 성터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수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군은 이 빨간 선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가면서 아래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야. 그런 만큼 미국이 점령할 때마다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군의 발목을 잡는 거네. 그렇죠. 이런 미군에게 지옥 같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 소년병인가요? 예. 미군이 포로로 잡은 소년병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했었어요. 대박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와. 전투 중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악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미군의 심리를 이용한 일본군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2개 정도씩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왜 하필 2개였을까요?
하나는 적에게, 예. 하나는 본인. 맞습니다. 만약 전투 중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의 총과 폭탄이 돼서 미군과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총알바지로 사용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저거 찾아내기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거나 겁을 줘서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군은 수류탄이나 화염 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무슨 두더지답지 저렇게 불에다가 불로 그냥. 오, 뭐야? 야, 게다가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질수록 주민들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집단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잡히지 말고. 예. 당시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세뇌를 당한 결과였죠. 뭐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길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도조 히데키의 명령인 전진운이라는 이제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이제 적용시켰는데요. 특히 전진운의 내용 중에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 항복을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런 쇠뇌를 통해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키나와 안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고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집단 자살을 택한 곳만 전쟁 중 30여 곳이 넘는데요. 이곳에 있던 조선인들 1만여 명 역시 일본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서로 죽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항복하는 게 일본한테 뭐 크게 안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일본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발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미군은 5월 11일 수리성 근방 13km까지 방어선을 좁히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던 미군은 수리성 근방의 슈가로프라고 불리는 고지를 향해 속사포와 박격포로 일본군에 맞서서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 5월 18일 미군은 슈가로프 고지를 점령하면서 빠르게 수리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수리성을 미군이 점령하게 된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80일 넘게 벌어진 무모한 소모전으로 인해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 20만 명? 오키나와 전체 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나머지 12만 명의 전사자는 바로 오키나와 주민들이었죠. 물론 조선인도 포함되고요. 진짜 왜 그래?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의 최악의 전투가 바로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거죠. 트루먼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나오기 전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共に重要なる汝市民につが 최근 일본 최남단 도서 지역에 미사일 부대가 하나둘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다시 방어를 명분으로 오키나와를 포함한 주변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또다시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매듭지지 않은 전쟁의 책임, 이것이 여전히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바른 역사관은 지나간 역사를 반추하여 역사를 제대로 볼 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다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 아케치 미치히데와 싸움에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후보는 둘째 아들 노부카츠, 그리고 셋째 아들 노부타카, 그 다음에 마지막 손자인 히데노부, 이렇게 3명 정도로 추려졌어요.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 중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후계자로 내세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겨우 3살밖에 안 된 오다 히데노부였어요. 어려서 또 했구나. 그렇죠. 어릴수록 자신이 내세웠을 때 그걸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예, 오다의 셋째 아들인 노부타카는 당연히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것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노부타카 역시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왜? 그렇다면 후계자가 되지 못한 오다의 둘째 아들 도요토미는 노부나가의 둘째 아들 노부카츠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카츠도 158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죠. 바로 도쿠가 이에야스였습니다. 노부카츠가 후계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대의 명분을 걸고 지원을 하게 되죠. 결국 전쟁은 오다 히데노부를 등에 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카츠를 등에 업은 도쿠가 이에야스, 즉 반 도요토미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뤄지게 됩니다. 저렇게 경쟁하는구나 예. 이제. 그리고 이 두 진영은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해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진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곳은 과거 노부카츠의 아버지, 즉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을 키웠던 오와리의 북부 지방.
오다의 고향이자 협곡과 산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인 이곳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두고 과거 오다의 가신들과 아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결승전이네요. 그렇죠. 아니 난 웃긴 게 가장 충신이었던 히데요시가 오다 가문 다 멸살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다 가문 자체를 완전 통지 박살냈잖아. 그 뭐야 누구 방기드네 할복시켰지. 미츠 히데를 배신자로 딱 바로 알아챈 것도 이상해. 도요토미가 이거 한 것 같다니까. 이게 아니면 그거 아니야? 아니면 그거 아니야? 서로 짜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명분을 만들 생각까지 그냥 하세요. 저는 지금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예,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얘기해요. 스토리텔링으로. 음모론자들이라서. 음모론적이고 이제 새롭게 이제 게임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예, 막상막하했던 이 양쪽 진영 중 결국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요. 히데요시. 예,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도요토미는 어떻게 이 팽팽했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때 도요토미 세력은 좀 전세가 밀리고 있었어요. 잘못하다간 노부카츠를 등에 업은 도쿠가와에게 모든 걸 뺏길 위기에 처한 거죠. 바로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특기인 하나의 꾀를 내게 됩니다. 바로 오다의 둘째 아들 노부카츠와 단독으로 화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 아예 싸울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와. 결국 도쿠가와도 어쩔 수 없이 도요토미와 화해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도요토미는 과거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과 그가 생전에 넣지 못했던 지역까지 하나씩 이제 평정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결과 어디까지 확장되었을까요? 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쿠가와 빼고 다 먹었네. 밭에 조금 빼고. 어떻게 예. 저렇게까지 했지? 이후 도요토미는 규슈 지역과 시코쿠 지역을 평정한 후에 지방의 방랑까지 진압하면서 대대로 살고 있던 이에야스의 근거지를 강제로 빼앗고 낯선 에도로 영지를 옮기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590년 결국 오다 노부나가도 이루지 못했던 전국 통일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옮길 때만 해도 사실은 당시에 에도는 집이 100여 채밖에 없었던 좀 이렇게 늪지대에 불과했어요. 도요토미는 도쿠가와를 변방으로 보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도쿠가와는 여기에 버려져 있던 에도 땅을 농지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을 정비해서 제방을 쌓고 용수로까지 이제 확보를 하면서 그 결과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다음으로 가는 부유한 영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결정은 결국 이제 패착이 되고 말았죠. 그곳이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였습니다. 도요토미는 20만 명 정도의 수군과 육군을 태운 700여 척의 군선과 함께 부산으로 향해서 이제 부산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부산에 도착한 후 일본군의 대장격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한성과 평양 일대로 가고요. 이 군의 대장인 가토 키요마사 군대는 함흥 쪽으로 이제 진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결국 이들의 목표는 맞아떨어졌죠. 일본군은 하루 만에 부산을 함락하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의 서울, 수도 한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도요토미는 한성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자 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서 다음 정복 계획을 발표했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보실래요? 네. 천황을 명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맞이한다. 베이징 주위에 천황의 직할지를 만든다.
조선 국왕을 일본에 이동시킨다. 일본은 황족이 다스리게 한다. 모든 영주들에게는 포상으로 많은 토지를 하사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닝보에 주거를 마련한다. 인도 정복에 착수한다. 헉, 인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예, 당시로서는 이제 불교 이게 영향이 있어서 인도가 세계 끝 같은 느낌.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인도 정복을 하는 꿈까지 꾸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하면서 함경도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손조는 조선과 명의 경계선인 평안북도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그리고 이때 선조의 두 아들인 임해군과 순하군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피신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승기를 잡아간 이유는 바로 일본을 평정했던 그 무기. 좋죠. 예, 그렇죠. 화승총의 위력이었어요. 임진왜란 초기 일본의 화승총 전술에 연패를 당하던 조선은 화승총 전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거든요. 당시 화승총의 위력을 그대로 묘사한 일본군과 함께 온 포르투갈 선교사의 어떤 그 목격담이 있는데요. 조선 군사들은 반월진으로 포진해서 수가 적은 일본군을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차츰 가까이 다가오자 고니시는 신호를 하여 모든 병사들이 그들의 깃발을 올리면서 공중에 흔들어댔다. 일본군들은 특히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반월진의 양쪽 끝부분을 향해 동시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조총을 쏘아대면서 맹공격을 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일본군 손에 죽기도 하였는데 그 숫자가 가히 8,000명에 달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은 그냥 무기가 활이 단 거죠? 실제로 사실 조선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화승총이 들어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마도 그 주인 대마도주가 조선에 몇 개의 화승총을 이제 진상을 했거든요. 그랬구나. 당시 조선이 이 무기를 그다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던 탓에 전쟁과 신무기에 대한 무감각해진 어떤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이제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때 데뷔를 했어야 됐는데.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의 사기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좀 감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우선 뭐 글씨가 못 알아보겠죠. 이건 일본에서 발행했던 코 영수증입니다. 코를 왜 모아? 누가 모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을 뵌 숫자에 따라서 포상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일본군은 처음에 머리를 잘라서 증명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대신에 이제 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지만 양쪽 귀를 모두 잘라서 전과를 2배로 부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데요시는 귀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코를 베어오라고 그래서 그거로 전과를 인정해주겠다가 된 거죠. 왼쪽 화면에 있는 영수증은 코 3,000개. 오른쪽 화면에 있는 영수증은 코 3,369개를 받았다고 쓰여 있어요. 3,000개를 주면은 그럼 세고 있어요, 그걸? 세는 거죠. 예. 이렇게 가져간 코는 소금을 담은 독에 실어서 교토로 보냈던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예, 또. 부패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전과를 홍보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귀무덤이 지금도 대마도, 쯔야마, 후쿠오카, 교토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묻힌 코와 귀만 해도 거의 3만여 개에서 10여만 개에 이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혹한 역사의 어떠한 증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타쿠야 씨는 이 기무덤 들어봤어요? 저는 기무덤까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코무덤이나 기무덤, 저 영수증까지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세는 2번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예,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육지에서 연패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일본 해군을 격파하면서 연전연승을 올리고 있었죠. 그 결과 조선은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요. 일본군은 수로를 통한 보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뒤집어진 거죠. 정유재란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미 1592년 첫 전쟁의 기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선에는 이미 일본의 화승총을 본뜬 화승총이 보급되어 있었고요.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명나라 군대의 재출병으로 일본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죠. 그런데 1598년 어렵게 전쟁을 이어가던 일본군이 갑자기 철수합니다. 설마? 바로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규모가 되게 컸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림을 보면 빨간색 끼는 도쿠가와 진영, 파란색 끼는 미츠나리 진영입니다. 이때 도쿠가와 측의 병력은 약 7만 5천 명.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미츠나리 측의 병력은 약 8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세키가라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유명한 곳인데 바로 이제 산에 둘러싸여 있는 평원지대였습니다. 도쿠가와는 병력을 나누어서 미츠나리 군대를 양쪽에서 포위할 계획을 세웠죠. 미츠나리 역시 도쿠가와를 칠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이란 산으로 둘러싸인 세키가라에서 대기하다가 도쿠가와 군대를 코앞까지 끌어들여서 사방에서 한꺼번에 공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두 대군의 치열한 격돌이 시작된 겁니다. 전국을 통일한 일본의 주도권을 두고 마지막 결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 승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으로 승기가 갔나요? 예, 미츠나리의 협곡 명령에 같은 편이었던 한 영주의 군대가 꿈쩍도 하지 않은 거죠. 도쿠가와 군대를 사방에서 공격하겠다는 미츠나리의 작전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도쿠가와 군대를 사방에서 공격하겠다는 미츠나리의 작전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영주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처조카이자 양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왜 배신을 한 거죠? 예, 그 계기를 살펴보자면 정유재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당시 감찰관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가 젊은 히데아키의 행동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서 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일렀구나. 그렇죠.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데아키의 특권과
토지를 상당 부분 몰수해 버렸던 겁니다. 아,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돌아선 거네요. 예. 결국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미츠나리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던 히데아키 군대는 반대로 미츠나리가 지휘하는 군대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전투의 판도는 이때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미츠나리의 군대가 몰리면서 함께 싸워야 할 다른 영주들마저 진격을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조선과의 전쟁에서 수하했던 유능한 장수들을 많이 잃어버린 영주들로서는 전쟁을 계속해봤자 특별한 득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 전투는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도쿠가와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건가요? 예. 그리고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스스로 도쿠가와 막부를 열고 쇼군의 자리에 올라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아, 그게 에도 막부 예, 시작인가요? 에도 막부입니다.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전투에서 졌을 때까지만 해도 도요토미 가문은 여러 영주 중 하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1614년에 갑자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 오사카성에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리 쪽은 그 전투에서 지게 되고 이제 그 가문까지 없어지고 말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과 내전으로 지친 민습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후 처리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100여 년간의 긴 내전을 치르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일본은 이후 260여 년간 외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죠. 이전과 다른 평화의 시대가 일본에는 도래하게 된 거죠. 일본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상황을 묘사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인물 중 절구에 떡을 찍는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떡을 반죽하는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반면 이들과 다르게 편안하게 앉아서 떡을 먹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 세 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재밌네. 오다 노부나가가 힘껏 절구질하면서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평정해 나갔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통일이라는 떡을 빚어낸 거죠. 하지만 이들의 시대는 모두 완성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완성시킨 인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던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남긴 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한 자야말로 결국 가장 크게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클수록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이렇듯 최근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세 인물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